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자녀들의 이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른바 미디어 범람 시대를 맞아서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우리 사회 문제의 한 단면들인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해하는 법, 이걸 가르치는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정현선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꼭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나요?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라고 해서 좀 쉽게 풀어달라 네. 이런 주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리터러시가 무슨 뜻이죠? 리터러시란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참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보통 근데 아마 문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문맹의 반대 상태가 리터러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글을 될 것 읽고 같고요.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글을 읽고 쓰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시대마다 그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져 왔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종이에 연필로 쓰고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옛날에는 글이 전부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글을 읽어야 학식이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물론 책을 읽는 것, 글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과 그렇죠. 정보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돼 있죠, 우린. TV도 보고, 그렇죠. 스마트폰 통해서 동영상도 보고. 그렇죠. 그뿐 아니라 미디어라면 신문, 잡지 이런 것도 다 미디어고 노출돼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봐서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문맹이냐 아니냐. 문맹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TV 뉴스 본다고 그래서 정말 문맹이 아니냐. 문맹일 수 있다는 거군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물을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간단한 질문들인데요. 이건 누가 만들었지?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 의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거기에 어떤 장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시를 읽고 소설을 읽을 때도 한 단어나 아니면 어떤 문장을 뜯어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미디어는 그런데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생산자의 의도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네.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산자의 그렇죠. 의도를 내가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내가 수용자일 경우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동시에 미디어를 활용해서 나를 표현하는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교육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이 참 소중한 말인 것이 그것이 읽기와 쓰기 그리고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고작용, 어떤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도 단지 수용하는 입장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비싼 장비, 그래서 사용법을 배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장비들을 요새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찍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동영상을 찍는 그런 캠코더를 사고 그랬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찍어주려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내가 아주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화도 찍는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교육을 지금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고 있나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자, 우리나라 얘기 먼저 할까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은 일단 학교 바깥에 많은 전문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이제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2000년에 이제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좀 일반적인 시민들도 누구나 다 이런 방송에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조금 어려운 말로 퍼블릭 액세스라고 합니다. 공적인 접근. 그렇죠. 네.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방송을 만든다. 시민 참여. 방송 제작.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뜻은 좋으나 그것을 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밑에 여러 이제 시도, 광역단체별로 지금은 이제 한 군데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광주, 부산 이런 곳들에 예.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느 시민이든 누구나 가서 찾아가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센터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세금을 내는 보람을 느낍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지역 가까운 데 가시면 물론 이제 아주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먼 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이런 것들도 만듭니다. 버스에 자재를 싣고 기자재를 싣고 찾아다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대학이 있는 곳은 인천하고 이제 경기 지역인데요. 네. 인천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까지 포괄하는 곳이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라디오를 내가 만드는 걸 체험을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체험해보겠다. 아니면 간단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일기예보 만들어보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1인 방송들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1인 방송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뭐 영상 편집도 배우고 요새는 드론 촬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알겠어요. 예. 근데 이건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표현하신 걸 보면 주로 이건 공적으로 내가 참여해서 방송 제작을 더불어 해볼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준다 이런 건데 그보다 먼저 수용자로서 제대로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면서 이렇게 좀 수용자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은 뭐 유아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모두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제대로 된 실험들 또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학교 단위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모든 학교가 다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넓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네. 뉴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 활용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신문을 활용한다고 하면 활용해서 뭘 교육하는지가 좀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문을 접어서 놀이교육을 할 수도 있고 신문에 있는 어떤 글들을 가지고 뭐 글쓰기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것이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되겠다. 특히 뉴스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시민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뉴스를 봐야지만 새로운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게 미세먼지가 됐든 무엇이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강사도 양성을 하고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는 신청을 받아서 미디어 학교, 미디어 운영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사도 파견하고 예. 선생님들끼리 요즘은 그 동아리 같이 그래서 교과 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연구회도 지원해주고 잡지도 발행하고 예. 이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 리터러시. 네. 뭐 뉴스 읽는 법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뉴스를 제대로 읽는 법.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만들기도 한다. 뉴스를 공유할 때는 내가 좀 생각해보고 공유한다. 예.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전문가들 집단이 일선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가서 도와주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 수업이나 여러 가지 요즘은 뭐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들을 또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사실 뭐 예를 들면 국어 시간이나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회 시간, 윤리 시간 뭐 이런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개정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5학년하고 6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가 또 바뀝니다. 제가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좀 먼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통째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써보고 또 영화를 만들어보는 단원도 있고요. 훌륭하네요. 네, 광고나 뉴스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광고를 만들어보고 뉴스를 만들어보고 이런 단원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의적절한데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오래된 일이기도 해요. 잘 부모님들이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UCC를 만드네? 그리고 뭐 광고를 하네? 아니면 지역사회에 가서 좀 인터뷰를 해보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고 자료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뭔가 뉴스 비슷한 걸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들은 참 많이 했습니다. 직접 그렇게 해봐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봐야 아는 거죠. 제작자 의도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만드는 활동만 하다 보면 사실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너희가 만들어서 발표해봐라. UCC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도해서 의미를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테이블을 갖다 놓을까? 아니 사람들이 서서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앉아서 진행하는 게 더 안정감이 있을까? 아니면 여자가 왼쪽에 앉아야 되나 오른쪽에 앉아야 되나. 우리가 사실 뉴스를 진행할 때도 남자 앵커가 왼쪽에 앉아야 되나 오른쪽에 앉아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 수준에서는 너무 남이 만들어 놓은 기성의 미디어를 분석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만들다 보면 어렴풋이나마 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평가하고 공유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니?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이야기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면 제작 의도를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또 토론하고 그렇죠. 요즘은 모두가 1인 기자요, 1인 PD인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1인 PD, 1인 기자에 걸맞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느냐. 또 미디어가 작동하는 원리와 그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는 우리가 페이스북을 한다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한다 카톡을 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하나 그리고 이것을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어 하고 누구한테 공유를 해준다고 하면 그렇죠. 그것도 제작은 아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정보의 의미를 덧붙이는 행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아이들한테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일부죠. 오늘 모신 김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가에 따라서 고민 지점이 다 다를 거예요. 먼저 몇 살 때쯤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게 좋은 겁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정보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뜯어보면서 따져보고 이게 과연 그럴까? 어떤 의도일까? 이게 나한테 뭘 느끼게 하지?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저도 육아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스마트폰을 아이들한테 쉽게 쥐어주는 젊은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도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아닐까라는 걸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외식을 하러 가거나 그러면 아이가 습관적으로 엄마 이렇게 손을 내밀기도 해요. 스마트폰 달라고. 그렇죠. 밥 먹을 동안에 음식 보겠다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금 봐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도 망설이는 느낌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쥐어준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게 중독 아닌가요? 의존성? 네, 요즘은 이제 중독이라는 말보다는 과의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존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라고 하는 것이 저도 해보니까 아주 힘든 육체 노동이더라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그러면서 굉장히 몸이 지치는 거예요. 내가 지칠 때 스마트폰 지워주면 애가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습관화되고 지속적인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들 좀 걱정들은 하시면서도 부모들이 자기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네, 같이 그렇습니다. 놀아주려면 아무래도 또 체력 소모가 되고 또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스마트폰을 건네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자각을 하고 반성을 하자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는 부모들을 너무 비난하거나 몰아세우고 싶지는 않거든요.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인류학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거죠.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다음에 돌아오고 나면 이건 미국 얘기인데 엄마는 딱 퇴근하고 나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아빠는 저녁에 늦게 퇴근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시간은 너무 늦어서 바깥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몸이 지쳐있는 아빠도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울고 있는 아이, 떼쓰는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되게 쉽게 쥐어주는 부모의 모습 같지만 그 부모의 모습 뒤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과의존으로 애들을 방치하는 건 아닌가. 그 조금 더 커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이러면 언제쯤부터 그걸 사줘야 됩니까? 요즘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들어갈 때 2G폰을 사줬어요. 연락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엄마이니까. 근데 아직 그 나이의 아이들이요. 아직 휴대폰 관리를 잘 못합니다. 키즈폰이라고 해서 또 많이 사주시는데 아이들이 사실 대답도 잘 안 하고요. 그래요. 단 이제 중요한 건 아이가 부모와 통화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휴대폰을 사는 곳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봤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갈아타시잖아요. 그러면서 휴대폰 공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공기계들이 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는 아이가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주기도 합니다. 공기계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한 이용을 해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요. 주로는 이제 부모의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함께하는 활동,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함께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보기, 아니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게임하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이들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화산 폭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블랙홀이 뭐예요? 갑자기 책 읽다가 만화를 보다가 문득 물어봐요. 그런 걸 같이 찾아본다? 같이 찾아보죠. 각종 이런 미디어 디지털 기기들을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쥐어주고 네가 알아서 갖고 놀아가 아니라 함께 찾아보는 식으로 함께 이용하기다. 그렇죠. 함께 할 시간이 근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요사이 우리 각종 방송에서 이 충격 고발 비슷한 식의 다큐멘터리로 많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거의 스마트폰에서 하루 종일 눈을 떼지도 못하고 완전히 진짜 과의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거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함께 이용하기로 한번 해가자. 근데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부모가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초고속 인터넷망도 빨리 깔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꼭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보다 문제가 먼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인 개입도 빨라졌고요.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그 스마트 쉼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곳에서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학교 이런 곳에 뭐 전문 강사 선생님이 가셔서 레몬 교실 이렇게 이름도 예쁘게 지어서요. 레몬 교실. 왜 거기 레몬을 붙였을까요? 상큼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쉽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예방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